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전에 전문가들 중에서는 아니 뭐 식량 에너지 정도만 협력을 해주겠지 어떤 군사적인 그 첨단 기술을 줄 리가 없다. 그게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했었는데 잘 보세요. 네, 지금 이 북러 정상회담을 보는 데는 두 가지 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센터 CSIS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빅터 차하고 앨런 김 두 사람의 공적 그 기고문이 실렸는데 예, 이 사람들이 보는 그 북러 지금 그 정상회담은 사실상 동맹으로 가는 거다. 그냥 무기 거래가 아니다. 이거는 동맹으로 가는 거다. 양국 관계가 네, 군사 무기 거래하면 거래로만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저기 군사 협력, 공동 군사 훈련, 에너지, 무역, 농업, 인프라까지 네, 모든 게 의제에 들어간다. 아, 이거는 동맹 수준으로 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한일 간에 지금 모든 전방위적 협력을 하는 거하고 유사한 모양이라 이거지.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동안 러시아는 우리 정부와의 관계,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음.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렛대 역할 뭐 한 셈이 됐는데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간 건가요? 아예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 그때 외교적으로 뭔가 풀 수 있는 예. 지렛대는 이런 건 없어지는 건가요? 그게 그러면? 이제 어제부로 어, 이제 우리가 러시아를 잃었다. 그 사람들이 뭐 중국 러시아 그러면 맨날 뭐 혐오스럽고 뭐 네, 저기 아주 그 공산주의, 뭐 공산당 공산주의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난 30년간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관리한 건데 음, 근데 떨어져 나갔다. 허, 그 대한민국 안보 비용이 이제 급격히 증가한다. 러시아를 잃었고 네. 중국은 잃어버리는 중이다. 잃어버리는 중이다. 아니 근데 이번에 G20 정상회의, 그러니까 아세안 회의 다 포함해가지고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만한 모양새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리창 총리 만나가지고 뭐 여러 그거는 말이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푸놈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났어요. 그때 잘해보자 그랬어요. 아 그때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군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은 오지도 않았어요. 아하. 격이 떨어져요. 격 자체가 떨어져 버렸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큰 효과가 없을 걸로 보고 시진핑이 국내에 연내에 한국을 온다는 지금 신호가 전혀 발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중일 정상회담 할 때 그것이 오지 않을까? 개최될지도 의심스럽지만 네. 설령 개최된다 하더라도 시진핑이 아니라 리창 총리가 올 겁니다. 그거는 한중일 정상회의 격을 진짜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중국은 회색 지대에 있어서 네. 점차 멀어져 가는 중이고 러시아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그 대한민국 외교의 저기 대륙축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는 그런 얘기도 해요. 북러가 밀착하지만은 중국과 러시아 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활용해서 이게 북러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일부 그러니까 네. 내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걸 내가 지금부터 지적하는 건데 네. 과거에 김일성 주석 시절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 중국이 견제했어요. 그 역도 성립해서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또 네. 이번엔 러시아가 견제했어. 아하, 그런 삼각관계였거든. 서로 그때만 견제하는? 해도 중국 러시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양쪽에서 등거리 외교라면서 북한이 자주의 길을 간 겁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 저기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데 중국이 견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고 있는 정보는 네.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도 옆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 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북러 간의 협력이 잘 되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예. 이걸 보세요. 이제
뭐 포탄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면은 이걸 물물 교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석유가 오고 식량이 오고 뭐 이러는 관계로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국제 관계는 가격표라는 게 있는 거라고. 예? 네. 그러면은 그거를 지불 수단을 루블화로 하자는 게 러시아 입장이에요. 근데 북한의 의문이나 걱정은 저 전쟁 중인 국가의 화폐로 물론 지금 루블화가 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걸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음. 그저 믿을 수 있냐 이거야. 네. 불안하지 않냐 이거지 이 화폐가. 아. 저러다 러시아가 실패 국가라도 되는 날이면 예. 루블화 받은 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용 거래 화폐로 맞느냐 하는 게 아마 북한의 불안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중국이 보증자로 나설 수가 있는 거지. 여차하면은 루블 위안화를 교환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보증을 서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무역이 안전 장치가 하나 생기는 거야. 네. 하하. 바로 이런 게 중국이 개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북중러가 정말 묶여가지고 한미일 이 구도에 이제 대응하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신냉전 구도 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미 되고 있다. 러시아하고 북한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중국이 급해져서 자기도 한 발 걸치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 그게 참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저기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너무 급한 나머지 중국 자신들한테도 준 적이 없는 네. 무슨 최첨단 군사 기술 핵심 기술을 북한해 주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러시아가 뭔 반대급부를 주겠냐는지 보고 싶을 거라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주는 건 안 된다면서 가드레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 이거는 이제 양국 관계에 개입해 가지고 당구로의 겐세이 같은 걸 놓는 방식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더 많이 교류를 하도록 또 촉진하는 면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말고 삼국 간의 협력을 하자는 네. 이걸로 해서 중국의 지분을 확보하고 들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군사 훈련에도 북한이 참여하자고 이제 러시아는 얘기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도 원래 러시아하고 군사 훈련을 같이 해왔다 그러면서 이건 삼국 군사 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아하, 한 발 걸쳤다. 그러면은 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러시아 북한이 중국을 배제한 어떤 밀착은 중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고 이 저기 세 나라의 군사 경제 공동체로 가야지. 그리고 러시아가 국제 제재 그 틀을 붕괴시키면은 이제 중국이 북한 제재하는데 동참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무역 트겠다. 네. 사실은 중국이 러시아보다 앞서서 북한의 무역을 먼저 틀라 그랬었어. 그게 4월이었다고. 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러시아하고는 튼다. 이건 중국으로선 불만이거든. 아하. 그럼 중국만 배제가 되는 결과가 그렇죠. 초래된다고. 자칫하다가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냉전 시대 때 중국 러시아가 다투던 모양새가 아니라니까. 그러지 말고 삼국이 공조하자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도 껴줘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이제 북중러가 이렇게 뭐 중국도 끼고 싶은 상황에서 북중러가 이렇게 뭉치게 되면 아까 안보 비용이 증가한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늘 뭐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가 북한 가깝게 지내고 북한에 뭐 군사 기술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대한민국 가만히 안 있겠다. K 방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첨단 기술, 첨단 무기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 K 방산 그거 다 러시아. 네, 그래요. 지금도 나로 발사 기지에 가면 네. 한러 우호의 상징 기념물이 쫙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없어져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저기
우리 방산에서 K2 전차를 그 생산하는 게 현대로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러시아에서 받아가지고 또 생산한 무기가 K9 자주포. 이거는 이제 한화가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에서 각종 유도 무기가 있어요. 네. 뭐 청궁, 신궁, 우크라이나가 탐내는 무기죠. 네. 그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러시아 기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만 해도 네.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을 때 그 LIG 넥스원 같은 데가 러시아 출장 갔다 왔다고.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러시아에 가서 네. 살펴보고 오고 이랬다고. 아, 기술 교류를 하고. 교류가 정말 활발했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저기 우크라이나에 또 그런 무기를 지원한다. 이제 한반도 냉전을 우리가 유럽으로 수출한다는 얘기거든. 냉전을 수출해 버린다. 그래가지고 남북한 무기가 충돌한다는 얘긴데, 음. 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그 세계 냉전하고 이 한반도는 무관한 그 공간이었어요. 네. 근데 해방이 되고 이제 냉전이 수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게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소의 영향력 분단이 됐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네. 인류 역사상 국민의 11%가 사망하는 압도적이고 치명적이고 네. 너무나 비극적이어가지고 그 전쟁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륙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전쟁. 네.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을 대한민국에서 치른 거예요. 냉전을 수입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 냉전으로 70년을 살고 그래서 굳어진 냉전의 이데올로기와 그 냉전의 어떤 무기를 네. 이제는 남북한이 수출하는 나라로 저기 저 변모했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가 그렇네요. 우크라이나에서 남북한의 무기가 날아다닐 가능성도 있고. 그 한반도 전쟁의 모의 실험장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이죠. 비극입니다. 이거는 절대 네. 해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남북한의 미래에 있을 전쟁을 미리 앞당겨서 해주는 대리 전쟁이 되는 것이요. 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는 한국이 과거에 냉전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만 하더라도 이념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 전쟁이었지. 네. 그렇죠. 국가와 국가, 어떤 그 민족과 민족 이렇게 충돌하는 거지. 뭐 그게 저기 뭐냐 그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전쟁 뭐 이런 식의 구분이 되는 전쟁은 아니었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냉전은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수입돼서 네. 이념이 수입이 돼가지고 전쟁으로 이어지고 분단이 공고화된 거예요. 네. 그걸 지금 그리워하는 자들이 오늘날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절이 그립거든. 왜 이렇게 그리워해요? 그때는 냉전은 적과 동지가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편 아니면 적이니까. 그러나 냉전 이후 세상은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모호한데 이런 모호성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죠. 모호성,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가 중요하고 외교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호성은 그 원칙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윤 대통령 얘기가. 그런데 1, 2차 대전까지는 이념의 전쟁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냉전은 이념의 전쟁이었고 그걸 우리가 수입하고 이제는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야. 네. 그래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남북한이 그걸로 이제 수출해서 재미를 본다는 세상이 된 거. 이건 저도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의미인데, 네. 그랬을 때 남북한 간에 이제 어떤 군사적인 경쟁 내지는 긴장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심한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반해서 한반도 긴장이 상승하는 구조.